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는데요. 그렇죠. 뭐 귀마개 목도리까지 했는데도 좀 춥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교재 63쪽에 보시면 맨 아래 가로 2번의 주택보조 부분이죠. 근데 주택보조는 원래 보통 임대료 보조다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월세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이 임대료, 즉 월세 일부를 지원해 준 제도를 우리가 주택보조 또는 임대료 보조다 이렇게 보고요. 임대료 보조는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중에서 간접 개입에 해당이 됩니다. 잠깐 복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유형이 3가지가 있다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용 규제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 금이라는 글자, 금자로 끝나면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보조금, 부담금, 세금, 금융지원 이 공통적인 글자가 금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자 돌리면 간접 개입인데요. 임대료 보조나 주택 보조는 마지막에 금이라는 글자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럼 주택 보조금이다. 임대료 보조금이다. 금자가 생략된 거기 때문에 이건 성격상 간접 개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임대료 보조 또는 주택 보조는 크게 2가지가 구분이 돼요. 누구에게 보조를 해주느냐, 지원을 하느냐를 가지고 생산자 보조와 소비자 또는 수요자 보조로 구분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처음에 생산자 보조라는 말을 듣게 되면 아니 생산자면 임대주택의 공급자, 다른 말로 임대인인데 이들은 있는 사람들인데 무슨 보조를 하느냐, 이게 처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 원룸, 투룸들 많지요. 근데 원룸, 투룸들은 그런 주택들이 내 집이 아니잖아요. 자가주택이 아니니까 남의 집 살이가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변에 원룸, 투룸 등을 짓는 임대주택업자 또는 임대주택의 공급자분들 자기 돈 갖고 짓습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임대주택을 짓습니까? 그래요. 그럼 은행에서 남의 돈 빌려와서 임대주택을 짓고 임대료를 받아서 원금 이자를 갚는 구조가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런 임대주택업자에게 정부를 비롯한 공공이 임대주택 건축에 필요한 자금, 돈을 장기 저리의 조건으로 빌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 나중에 금융론을 배우면 아시겠지만요. 상식적으로도 대출 기간이 5년일 때보다는 10년인 경우가 대출 기간이 장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같은 돈을 갚는 경우에도 5년 안에 갚는 경우보다는 10년 안에 갚는 경우가 훨씬 빚을 갚는 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닐까요? 또한 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대출 이자의 금리가 낮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상식적으로도 고금리가 적용되는 경우보다는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빚을 갚는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렇다면 임대주택업자인 임대주택의 공급자 입장에서도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때 돈을 빌려오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리를 낮게 설정해 주고 또 대출 기간도 장기의 조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면 공급자 입장에서도 돈을 빌리고 빚을 갚는 부담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그렇죠. 그럼 빚 갚는 부담이 작아지니까 목돈을 쉽게 빌려올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럼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면 임대료, 즉 월세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그럼 이 월세가 떨어지면 결국 그 혜택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임차인, 소비자. 자, 임대주택의 소비자라고 해도 되고 임차인이라고 해도 되고 저소득 임차인 또는 저소득 임차가구 여러 가지 말을 쓰겠지만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결국 생산자 보조라고 하는 건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장기 처리의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함으로써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고 그 결과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게끔 한다. 임차인 또는 예쁘게 포장하면 저소득 임차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끝. 그 다음에 생산자 보조가 있다면 뭐 수요자 또는 소비자 보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임대를 쉽게 말하면 월세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안 써도 되겠죠. 예, 잘 들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뭐 시장의 균형 임대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형성 또는 결정되는 월세 수준이 30만 원이더라.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야 이거 너무 저기 비싼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그 중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줄게. 이게 임대료 보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라는 것과 임대료 보조는 한 끗 발 차이예요. 예컨대 월세 30만 원일 때 이거 너무 비싸 20만 받아 라고 통지하는 건 임대료 규제가 되는 것이고 월세가 30일 때 부담 크겠다 내가 그중에 5만 원 또는 10만 원 지원해 줄게 이게 임대료 보조인 거고 별 차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임대료 보조를 받았어요. 근데 이때 조심할 것.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 구별되는데 정책론은 모든 정책의 효과는 단기와 장기 효과 구분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단기는 무조건 누구 입장? 수요자. 무조건 수요자 입장이에요. 장기는 공급자 입장입니다. 그럼 보세요. 원래 월세가 30이었어요. 이 중에서 5만 원, 10만 원 지원을 받았어요. 그럼 임대료를 지원받은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보조받은 만큼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겠죠. 그럼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요? 줄어요? 여러분 소득의 증가는 구입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라는 재화, 물건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 맞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인기 짱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수요 증가 나오면 이론적으로 따지게 되면 머리가 아프다. 그럼 수요 증가 나오면 임대주택 인기 짱. 그럼 인기가 높아진 임대주택의 가격인 임대료는 올라가요? 떨어져요? 인기 짱하면 가격 오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조심할 게 뭐냐면 일반적인 물건은 가격이라고 하겠지만 임대주택은 가격이라고 안 해요. 임대료라고 하지. 그럼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그럼 월세가 올라가면 세입자인 임차인이 좋아요? 공급자인 임대인이 좋아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 시, 즉 소비자 보조의 경우 단기적 효과 혜택은 임대인에게 돌아갑니다. 세입자가 아닙니다. 그럼 장기는 누구 입장이죠? 공급자, 임대인 입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단기에 월세가 올라갔죠. 그럼 월세 올라간 만큼 공급자인 임대인 입장에선 임대 수익이 월세 수입이 늘어나는 거 맞죠? 그럼 더 많은 임대 수입을 얻으려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돈을 더 벌려면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급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 지나치게 이론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세요. 제가 그랬죠, 첫 시간에. 개론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전부 상식이라고. 근데 왜 이게 어렵다고 얘기하느냐? 표현이 너무 어렵게 나오니까 저게 내가 아는 그 말인지 모르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죠. 그럼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 무조건 양적으로 많아지니까 귀해진다, 흔해져요. 그럼 흔한 물건 가격은 떨어지는데 여기서 물건은 임대주택이잖아요. 그럼 임대주택이 양운적으로 늘어서 흔해지게 되면 임대주택의 가격인 임대료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그럼 보세요. 장기적으로는 공급자 입장, 임대인 입장에서 보다 많은 월세 수입, 임대 수익을 얻고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게 되고 그 결과 단기에는 올라갔던 월세가 장기적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가 하락한다. 이 말을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월세방 구하기 쉬워지면서 월세 부담 줄어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세입자와 임대인 중에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갈까요? 세입자, 즉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겠죠? 오케이? 그럼 이걸 이렇게 묶을 수 있을까요? 임대료 보조 시 단기적으로는 임대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오케이? 끝. 이 간단한 말을 그렇게 헤매면서 다 틀려요. 아시겠어요? 그 왜 그러냐? 제가 항상 뭐 강조하죠? 외우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먼저 알아듣고 외워야 되는데 처음부터 하늘천 따질 하게 되니까 외운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 초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말씀들을 듣고 보면 물론 나중에 우리 기본서 받아보시면 요것보단 조금 깊숙하게 조금 더 살이 붙여지겠지만 이게 뼈대입니다. 사실 문제가 어느 정도 뭐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급의 문제까지만 나와도 오늘 배운 내용 갖고 답을 다 구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뭐 좀 알아듣는 분은 알아듣는다고 복습을 안 하고 또 못 알아듣는 분은 도저히 이거 시간 오래 걸려서 그냥 외워야 되겠다라고 또 함정에 빠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반복만 하시면 아주 충분하게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쭉 아래 보시면 가로 3번에 임대료 보조의 효과할 때 동그라미 1번 단기 효과,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장기 효과 나오죠? 있어요? 그러니까 자 64쪽 맨 아래에 보면 가로 3번에 임대료 보조의 효과라고 해가지고 1번 단기, 오른쪽 동그라미 2번 장기 효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다 라고 보시고요. 지금 이해 어느 정도 가셨죠? 그럼 나중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읽어보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내용이 이해되지 않았던 게 아니라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그 말인가 잠깐 멈칫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다 이해하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큰 가로 3번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나와요? 그러면 잘 보았어요. 제가 항상 뭐 강조하죠? 제목 잘 봐라.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자, 임대주택 나왔죠? 앞에 무슨 말 붙었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예측해 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있다면 무슨 임대주택도 있을까요? 여러분, 공의 반대가 뭐예요? 사. 공의 반대가 사 아니에요? 물론 민간인 거 맞는데 출제자가 원한 건 공의 반대라고. 그럼 민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공의 반대는 사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개론이 여러분 입장에서 어려운 거예요. 아니, 나는 민간인데 그게 틀린 거 아니지 않소? 물론 틀린 거 아니죠. 근데 출제자가 원한 건 사라는 답이지 민간은 답이 아니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항상 출제 의도에 맞춰서 답을 고르는 습관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자 공의 반대가 사죠. 그럼 공공임대주택이 있다면 반대로 사적 임대주택이 있겠죠. 물론 그것을 민간임대주택이라고도 하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에요. 공공이나 공적이란 말이 들어갈 때는 사적이나 민간이란 말이 들어갈 때보다 각종 요금, 대가, 비용이 쌉니까? 비쌉니까? 싸요. 그럼 느낌이 와야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건 사적들은 민간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싼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저소득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정책수단이겠구나, 제도이겠구나, 이런 예측이 바로바로 와야죠. 제목 속에 한쪽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제가 요 칠판에 좀 써볼 테니까 쓰려고 좀 하지 말아요, 제발. 그냥 보시라고요. 나중에 다 나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5월 달쯤에 보면 과목별 요약집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필기가 그렇게 잘 돼 있어요. 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써야지. 웃기지 말라 그래요. 열심히 썼는데 나중에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걸. 정작 중요한 건 수업인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들이 알아서 저 필기 잘 해줘요. 그럼 보세요. 여기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임대주택 시장에 사적 또는 민간 임대주택이 존재하고 있다. 공급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거 별거 아니에요. 사적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 이걸 그대로 해석해 보면 그냥 민간 주택업자가 생산 공급한 임대주택이 바로 뭐다? 민간 임대주택, 사적 임대주택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민간 임대주택만 시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요 민간 또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살고 있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방을 둘러봐도 똑같은 임대주택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 월세가 싼지 비싼지 비교할 대상도 없고 임대주택의 질적인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역시 비교할 대상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여기까지 돼요? 그런데 이때 시장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이 되게 되면 자 벌써 공공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또는 임대주택의 소비자, 수요자 입장에서는 민간 임대주택만 있는 경우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는 경우 주택 선택의 폭이 보다 넓어지나요? 좁아지나요? 넓어지죠. 맞지요? 하나일 때보다 두 개일 때가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근데 우리 개론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안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느냐? 임대주택 수요에 대한 탄력성이 탄력화된다라고 합니다. 즉 수요 탄력성이 커진다. 수요 탄력성이 탄력화된다. 자, 탄력성이 커진다는 말 자체가 뭐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Understand? 그런 해석이 어렵게 되면 제가 그랬죠. 경제는 저번 주에 할 때 탄력성 개념 못 잡으면 한 문제만 날아간다면 하다 안 되면 날릴 수 있겠지만 한 문제가 아니 계속 듣다 보면 가면가속 탄력성이 계속 출제가 되는데 어찌 그걸 포기한단 말입니까? 탄력성 개념 못 잡으면 끝장납니다 진짜로. 자, 그런데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제론 말고 다른 파트에서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나오면 선택의 폭이 넓다라고 보자 이거예요. 자, 응용합니다. 선택의 폭이 좁다라고 해석이 될 때는 문장 표현상 수요 탄력성이 크다, 작다 또는 수요가 탄력, 비탄력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공공임대주택은 월세가 10만 원 갈 때 사적 임대주택은 월세, 즉 임대료가 20만 원 가더라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임대주택이지만 임대료가 다르죠. 오케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 또는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여러분 상식적으로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재화, 즉 물건의 품질이 같거나 비슷하다면 당연히 보다 싼 쪽으로 움직이는 게 소비자의 마음 아닌가요? 그러면 사적과 공공임대주택의 그 품질이 비슷하다고 본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가격이 훨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시장으로 이동하지 않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사적 임차인들이 공공임대주택 시장으로 많이 몰려갈 테니까 주거 이동이나 주거 이전이 제한된다, 활발하다.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요 공공임대주택에 살게 되는 임차인 입장에선 월세 얼마만 내면 돼요? 10만 원만 내면 되죠. 그러면 사적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보다 월세를 10만 원 덜 내고 사는 셈 아닌가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때 임차인들은 월세를 덜 내는구나. 임차인들은 월세를 덜 낸다. 근데 얼마만큼 월세를 덜 내죠? 여기의 경우는 10만 원만큼 월세를 덜 내죠. 맞아요? 근데 그 10만 원만큼은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적 임대료와의 차액만큼. 공공과 사적 임대료의 차익이 10만 원 아니냐고. 그럼 10만 원 덜 낸다는 말이나 그 임대료와의 차액만큼을 마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과 같다는 말이나 차이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물론 보조금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10만 원 월세를 덜 내고 살 수 있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마치 그 10만 원만큼을 정부로부터 주택 보조금을 받는 것과 같은 혜택을 얻는 셈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 가셔요? 그러면 그 임대료 차액만큼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과 같은 효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여기에 이제 장단기 효과가 있지만 그건 제가 기본 수업 받아보고 기본 수업 들어갈 때 살 붙여드릴 거니까 오늘 기초인문 단계는 요 정도만 보셔도 충분하거든요. 자, 그런데 요거 하나하나 설명드릴 때는 이해가 가셨죠? 그럼 제가 이 전체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테니까 조금 많이 길어요. 기니까 잘 집중해가지고 하나씩 차분하게 들어보세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사적 임대주택 임차인의 수요 탄력성이 탄력화되어 공공임대주택 시장으로의 주거 이전이 활발하게 전개되며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성립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사적 임대료의 차액만큼을 정부로부터 주택보조금을 지급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 및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나중에 보면 기본서 내용이고 나중에 기출문제 풀면 이 긴 문장이 보기 하나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말로 해서 이 정도면 문장으로 만들면 한 6줄 이상 되는데 그게 보기 하나라면 한 번에 딱 읽고 10초 만에 의획사 나오지 않으면 이미 그 문제는 끝장난다고. 아시겠어요? 그런 경지까지 오르지 않으면 제 수업은 못 들어요. 근데 이 경지에 올라가야만 여러분들이 1년 안에 끝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이 그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아주 만만하게 보시더만요. 그래서 뭐 대충 그까이 거 대충 찍으면 한 60은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조상님이 도우셔서 어떻게 운빨로 합격을 하셨다 한들 현장 가서 완전히 박살나요. 상대방 고객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오는데 뭘 질문을 던져봤자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말이지요. 그럼 어떤 고객이 우리를 믿고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준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전문적인 자격인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그 고객들보다는 최소 두세 길 윗길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 마음이 그래야지. 어떻게 대충 자격증만 따면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니지요. 제가 이 12월 달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수업 들어가면 이런 거 말할 시간도 여유가 없어요. 연말이니까 12월 때는 기초 때니까 말씀드리고 나머지 12월, 1월 달부터는 그냥 진도 빼는데 여념이 없게 됩니다. 그때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12월 달까지만 좀 들어주세요. 제발. 또 이렇게 또 수업을 잘 듣는 분들이 나중에 또 결과가 다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지금 이런 말들이 있어요. 요번 28회 시험 같은 경우에 그렇게 쉽고 재미있게 가르쳤던 분에게 들었다 하면 초토화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저희 세계에서 암암리에 이제 통용이 되는 그런 말들인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강의했던 말이나 제가 강의했던 말이나 똑같습니다. 결국 내용은 똑같은 걸 강의했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강의를 했습니까? 이 말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 자꾸 바뀌는 여러 가지 문장을 얘기를 해드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걸 배워도 분명히 현장에 가면 듣도 보도 못한 표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때 긴장하지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만 제대로 파악을 해서 예컨대 보기 5개 중에 4개가 전혀 모르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5번쯤에 내가 아는 말이 나왔다면 그게 답이니까 긴장하지 말고 답을 찍으세요. 이렇게 항상 수업을 했거든요. 그 말을 들었던 분들은 실제 가보니까 되게 많이 복잡한 말들을 배웠다고 인식을 했는데 막상 현장 가보니까 또 다른 표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 어때요? 그놈이 했던 말대로 좀 새로운 말들이 나오는구만. 그럼 몰라. 이건 알아. 찍고 넘어가면 답이잖아요. 근데 그런 연습이 안 돼 있는 분들은 본인이 들어보지 않았던 말들이 보기 5개 중에 3-4개씩이니까 거의 멘탈 붕괴가 오면서 날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그 멘붕을 겪지 않고자 여러 가지 다양한 말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좀 복잡하고 힘들어도 그 내용을 이해하고자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나중에 기본서 받았을 때 몇 가지만 더 추가해 드리면 공공임대주택 끝나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니 여러분, 분명히 공공임대주택에선 공공이 포인트예요.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민간 사적 임대주택보다 공공임대주택은 월세 자체가 쌀 테니까 그만큼 월세 부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킬 목적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그 임대주택의 명칭과는 관계가 없어요. 예컨대 행복주택이 됐든 보금자리 주택이 됐든 국민 임대주택이 됐든 뭔 상관입니까? 전부 정부나 지자체에 의해서 공급됐다면 전부 공공임대주택이지. 근데 웃긴 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배웠던 분이 갑자기 문제 속에 행복주택 나오면 나는 그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다 틀려.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이해가시죠? 아시겠어요? 그게 뭐예요? 제목을 정확히 보고 공공자 뭐가 포인트다. 그럼 얘는 형태의 명칭에 관계없이 정부나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에 의해서 공급됐다면 그것이 공공이지. 행복주택 굳이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말을 썼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 것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또 기출문제는 이런 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는 건설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장기 전세주택 등이 있다. 이것도 기출문제 지문이거든요. 근데 건설 임대주택은 뭐겠습니까? 그래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게 건설 임대주택이겠죠. 그 매입 임대주택은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임대주택 등을 정부나 지자체가 매입을 해서 약간 수리를 거치고 좀 더 시장의 민간 임대주택보다 임대료를 싸게 책정해서 공급하는 게 매입 임대주택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장기 전세주택은 쉬프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장기 전세주택이잖아요. 그럼 어때? 아, 그래, 이거는 장기 전세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전세의 형태로 장기, 오랫동안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주택이 아닐까 예측돼요, 안 돼요? 되죠. 그 예측이 맞거든. 그래서 장기 전세주택은 전세 계약의 형태로 최장 20년 동안 내 집처럼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장기 전세주택이라고요. understand? 그럼 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원래 장기 전세주택 의미도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장기 전세주택이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다 써 있어. 근데 우리 그 법을 몰랐다 치자 이거죠. 제목 잘, 장기 전세.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장기는 오래 간다는 거고 전세는 전세 형태인가? 이런 유추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뭐예요? 몰라. 처음 보는 말, 몰라. 이게 처음 듣는 말 싫어. 이러지 마시고 가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씩 단어를 끊어보면 대충 이런 뜻이 아닐까 충분히 유추하고 예측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로써 이미 절반의 이해는 성공을 하셨다는 거죠. 아시겠죠? 무대뽀 절대 경계해야 됩니다. 됐지요? 이제 그래 놓고 여러분 이제 맨 아래 보면 부동산 조세가 나와요. 근데 조세 기능은요, 어쩌다가 한번 시험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거의 단답표로 출제가 되니까 거기 이제 보통 3개 내지 5개 정도 번호가 있고 이런 것들이 조세 기능입니다. 쓰여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되니 조세 기능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만 두셔도 정답 다 맞출 수 있어요. 단답형이에요. 그 다음에 주로 잘 나오는 게 조세 전가와 귀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굳이 어려운 말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전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가.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한다는 건 내가 부담해야 될 책임을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넘길 때 책임 전가라고 말하겠죠. 그럼 조세의 전가는 그대로 세금, 내가 부담해야 될 세금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또 넘기는 경우를 뭐라 그런다? 조세 전가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오케이? 근데 우리 개로는 고급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좀 더 예쁜 말로 써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세의 전가란 부과된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 또는 세금이 납세 의무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러분 그 동그라미 1번에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조세가 그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된다는 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의 전가까지는 조세 전가고 전가 넘어가서 그 상대방의 부담이 되는 상태, 세금 부담의 상태를 우린 뭐라고 한다? 귀착. 귀착. 오케이? 근데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조세 전가와 귀착의 의미가 정확히 무슨 뜻이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벌써 대충 느낌 오잖아요. 그래, 나한테 부과된 세금이 누군가에게 넘어가는 게 전가고 그 조세 전가의 결과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 어느 쪽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되는가 적게 부담하게 되는가 이 세금 부담의 정도, 상태를 귀착이라 한다. 이 정도는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느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 조세 전가와 귀착의 크기 또는 정도는 수요 공급을 막론하고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 그 말로 해서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탄력성 그랬어요? 상대적 탄력성 그랬어요? 그 문장에서 그 상대적이란 말 빼고 쓰면 그거 틀려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수요, 공급을 막론하고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조세 전가와 귀착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일단 탄력성이 큰 쪽이 탄력적이고 탄력성이 작은 쪽이 비탄력적이 되는 건 아시죠? 그럴 때 수요 공급을 막론하고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적게 부담합니다. 반대로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걸 굳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나한테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 부과된 세금 중에서 많은 부분이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전가 넘어간다면 세금이 상대방에게 많이 넘어갈수록 나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고 넘어간 상대방의 부담은 커지지 않을까요? 오케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탄력성이 크다는 건 그 자체가 조세 전가성이 크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세금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정도가 크니까 당사자의 세금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그럼 뒤집어서 탄력성이 작다 또는 비탄력적이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세금이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의 전가성,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세금이 적으니까 나의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Understand?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문장 하나만 만들어 보고 자 이해하고 투자로 넘어가 봅니다. 예컨대 수요는 탄력적인 반면 공급은 비탄력적인 경우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럴 때 조세 부담액, 즉 세금을 부담하는 액수 또는 세금 부담의 크기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느 쪽의 세금 부담의 크기 또는 세금 부담액의 정도가 더 클까요? 자, 보세요. 이거 그리고 문장 해석할 때는요. 쭉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씩 끊어 보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만 봐요. 자, 수요가 탄력 그랬죠. 근데 우린 그건 알아요. 어찌됐든 수요가 됐든 공급이 됐든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는 거 아시죠? 누가 탄력성이 커요? 그럼 이 자체가 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작다는 말과 같잖아요. 오케이? 그럼 이제 요거 없다고 보고 공급이 비탄력이에요. 그럼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느 쪽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죠? 공급자가.
오케이? 근데 저 같으면 이 두 개 다 안 봐요. 하나만 보지. 왜? 앞에 수요가 탄력이란 말 나오면 당연히 뒤에는 반대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오케이? 물론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이 들어가는 경우만 제외하고. 오케이? 그럼 보세요. 수요가 탄력이면 다른 말이 없어도 상대방인 공급은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작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자, 수요가 됐든 공급이 됐든 탄력성 큰 쪽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탄력성 작은 쪽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되니까 이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보면 조세 부과 시 수요자 부담은 작고 공급자 부담은 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만약 문장에서 이런 경우 뭐 수요자의 조세 부담이 더 크다. 또는 수요자 부담액이 더 많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정도 알면 기출문제를 쾌도난마, 동방불패, 용비복무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풀어요. 이것만은 기출문제를 다 맞춘다고. 근데 이걸 못 푸는 거예요. 근데 배울 때는 다 알아들어요. 막상 문제를 풀 때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말은 결국 뭐다? 환경의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인간적으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내 걸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내게 될 때까지 반복을 해야 돼. 됐죠? 예. 근데 하나 더 한다면 여러분 탄력 앞에 완전자 붙을 수 있어요.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얘네 공통적인 단어가 뭐예요? 완전. 완전이란 말이 동일하게 붙잖아요. 근데 완전 탄력이 나오든 완전 비탄력이 나오든 완전자가 붙죠. 그럼 항상 반드시 무조건 문장 속에서는 수요자나 공급자 중 어느 한쪽이 세금 전부를 부담한다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완전자가 붙으면 무조건 어느 한쪽이 세금 전부 부담한다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완전 탄력은 어떤 뜻이냐면 세금이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잖아요. 근데 A한테 세금이 부과됐대. 근데 완전 탄력이라고 하는 건 이 세금 전부가 B한테 넘어간다 이 뜻이에요. 우리 여기 완전자 없다고 봐요.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크다는 말은 그만큼 세금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정도가 크다는 말과 같다 그랬죠. 그 완전자가 붙으면 세금 전부가 완전히 더 넘어간다 이 뜻이라. 오케이? 그럼 세금 전부가 완전히 다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상대방이 전부 부담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이 전부 부담한다는 말은 당사자는 부담이 없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네가 다 부담한다는 건 나는 전혀 부담이 없다는 말과 같지 않냐? 그 완전 비탄력은 상대방에게 세금이 하나도 넘어가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이걸 어떻게 말해요? 조세 전가성이 0이 된다. 이래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결국 상대방 부담이 없으니까 당사자, 내가 전부 부담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 말을 바꾸면 상대방 부담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지 않나요? 수요 공급을 막론하고 완전 탄력적인 경우 네가 더 부담. 완전 비탄력이면 내가 다 부담. 그거 아니에요? 상대방은 너잖아요. 완전 탄력일 때 상대방이 모두 부담한다면서요. 그럼 그걸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완전 탄력 나오면 세금은 네가 다 부담하고 완전 비탄력 나오면 세금 전부를 내가 다 부담한다. 이거 아닌가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나왔던 이 조세 정책과 관련된 기출문제의 8에서 90%는 이 부분이에요.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네 가지만 알면 게임 끝난다니까요. 수요 공급을 막론하고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 적게, 탄력성 작은 쪽이 세금 많이 부담한다. 완전 탄력이든 완전 비탄력이든 완전자 들어가면 수요자 공급자 또는 임대인 임차인 중에서 어느 한쪽이
전부 부담하는데 완전 탄력 나오면 네가 다 부담, 완전 비탄력 나오면 내가 다 부담. 이 네 가지 알면 기출문제의 90%가 풀리는 걸. 그 네 가지를 끝까지 내 걸로 만들지 못하고 현장을 가십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뭐가 걸립니까? 화병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럼 조세 정책 끝! 투자론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은 이거 개론할 만한데 앞으로 기본서를 받는 순간에 그 희망은 단절됩니다. 이게 기초니까 제가 뚝뚝하고 넘어가지 뭐 기본서 받아보고 그 어떤 구체적인 이론 설명을 이렇게 했다. 그럼 우리 밥줄 끊기죠. 뭐 이 정도 갖고 뭐 어렵고 뭐 문제 못 풀 것 같으면 그렇죠? 네. 그러면 67쪽에 우리가 드디어 투자론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제 투자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그 예쁘장한 말 현혹당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투자를 한다는 건 제가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투자를 한다는 건 자금이나 자본을 투입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금이나 자본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로 바꾸면 돈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 부동산 투자든 무슨 투자가 됐건 간에 상식적으로도 투자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함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 개론은 고급진 과목이다 보니까 돈을 벌겠다 이런 상스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한다? 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예, 저도 하면서 많이 낯이 간지러워요. 예. 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돈 벌려고. 오케이?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돈을 벌고자 투자를 했다고 해서 투자와 동시에 현재 시점에 곧바로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몇 달 후, 몇 년 후라는 장래 미래에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우리의 미래는 확실한가요? 불확실한가요? 그러면 여기까지 끊어봤을 때 예쁘게 이렇게 포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투자란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어때요? 말이 되지요. 근데 별거 아니거든. 그냥 뭐 위험을 좀 감수하고 돈 벌려고 한다. 이러면 들어갔다가 장래 불확실한 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 보니까 뭐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뒷말이 더 가관입니다. 여러분, 내 돈을 투자했지만 그 투자로부터 수익이 나올 때까지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못 참고 그거를 참고 견뎌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 그래요? 못 입고 못 먹고 그렇게 아껴 모았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나 못 샀다. 참았다. 이걸 개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비를 희생한다. 오케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학자들이 그렇게 쓴단 말입니다. 자, 내가 지금 당장 사고 싶은 거, 사고 싶은 마음을 참고 사지 못했다. 참아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소비를 희생한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을 묶어가지고 제가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죠. 투자란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현재 확실한 소비와 지출을 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게 기출문제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또 그렇게 외웠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말을 바꾸느냐 한번 또 들어보시라고요. 투자란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과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교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출제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근데 그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돼요? 장래, 우리 미래는 불확실한데 그 불확실 하더라도 돈 벌려고 참 오랫동안 내 돈이지만 참 못 사고만 참았다. 그게 투자다. 이거 얘기한 거 아니냐고 이게. 아시겠습니까? 쉬었다 오시죠.